네, 이번 순서는요, 전문가님 모시고 앞서 살펴봤던 해외 증시, 또 국내 전망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은요, 박정식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화요일 이제 두 번째로 좀 출연해 주셨는데요.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활기차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앞서 살펴봤던 이제 외신에 좀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투자의 규제들이 조금 이제 조언 같은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투자 방법에 대한 조언을 좀 해줬습니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저도 일론 머스크와 비슷한 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네.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으면 당연히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이나 또는 주식이나 이런 이제 실물 가치에 투자를 해서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낸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만큼 인플레이션 상승 기간 동안에는 같이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주식이나 뭐 이런 뭐 현물, 실물 부동산. 가치가 되어 있는 그런 거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자, 이제 두 번째 기사 조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할지 이게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기사는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러시아가 지금 1억 7천만 달러 네. 지불이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1억 1,700만 달러.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의 현금성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확실히 좀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그런데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러시아 디폴트 문제를 우려할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성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디폴트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가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내 증시에서 지난달 외국인이 2조 6천억 정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채권 쪽에, 국채 쪽에서는 3조 9,500억이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채권 쪽에서만 외인 자금이 강력하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이제 신흥국 자금 유출 문제는 크게 우려스럽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러시아 디폴트가 좀 선언이 되어지더라도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또 그 외신 한번 있었습니다. 전 구글 CEO죠. 에릭 슈미트가 국가 안보를 지원해야 하는 기술 산업들이라고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궁극적으로 러시아 시민을 위해 정보가 통합되어 그들이 놓치고 있는 정보를 볼수록 이런 기술 기업들이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국민들이 이런 정확한 정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러시아의 기술 기업들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현대 전쟁에서는 이런 이제 정보전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술 우위를 점유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기업들이 더욱더 이렇게 일론 머스크처럼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쟁과 같은 이런 사태에서는 정보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산업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에서 현재 코로나19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원천 봉쇄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화권 증시도 어제 크게 내렸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일정 부분 이제 약세 국면을 살짝 띄었는데 네. 이런 중화권 증시 하락력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았나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중화권에서 강력하게 번지면서 일정 부분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홍콩 항생 지수를 많이 하락을 시켰는데 오늘도 그 하락 여파가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영향이 일정 부분 우리 증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중화권 하락력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조금 강세 흐름을 나름대로 대비한 강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뭐 중화권 증시가 추가적인 뭐 약세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미선물 흐름이 아직까지는 어제 종가 대비 하락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시장이 열려서 이 외인들의 이런 파생 매칭 쪽을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또 막판에 외인이 또 선물을 일정 부분 또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또 기관도 콜옵션 우위 배팅력을 일정 부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시초 흐름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미증시가 일정 부분 뭐 보합이나 좀 일정 부분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합 대비 약세 국면은 일정 부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하락에도 불구하고요. 이에 대비해서는 우리 시장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들의 움직임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신 이야기 조금 마무리를 짓고요. 지난 간밤 해외 마감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뉴욕 증시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4차 협상에 일정 부분 주목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장 초반에는 좀 상승력이 나타나다가 장 막판에 다시금 또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제 우크라이나 이 평화회담이 2시간 만에 결론 없이 끝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하고 또 오늘도 이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우려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중국 선정식 봉쇄 등 이 다양한 변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04%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는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도 어제 이루어졌는데요. 로마에서 열렸는데 일단 중국이 러시아를 경제적 물질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양제트 중국 공산당 정치국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및 이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 3월 16일 날 러시아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 문제와 그리고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문제까지 일정 부분 겹쳐 있기 때문에 3월 16일 이전까지는 현재 이 글로벌 증시 또는 우리나라 증시 또한 방향성이 크게 나오지 못하는 어느 정도 약세 국면을 띠면서 흘러가지 않을까, 즉 관망의 약세권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4차 평화회담이 아쉽게도 좀 결렬된 모습이고요. 또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또 앞두고 있는 이 연방준비제도 포맥스 정례 회의도 있겠고요. 또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많은 이슈들 속에서 조금 어지러운 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전문가님이 좀 관심 가지고 있으시는 이 해외 섹터들은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네, 뭐 관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해외 증시에서는 이 중국 코로나 확산으로 또 다시금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백신 관련주도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모더나, 화이자, 존슨앤존스, 이 바이오엔테크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 바이오 특히 이제 백신 관련 섹터의 상대적 강세 흐름이 살짝 나타날 수 있는 여지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금리 인상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역시나 하락하는 미 증시 속에서도 은행, 카드, 보험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상승력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조와 발맞춰서 우리나라 증시, 보험은행, 카드 관련주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최근 이제 원자재,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광물을 이제 채취하는 그런 이제 광산 기업들이 일정 부분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런 이제 산업재, 즉 이 중장비 섹터가 좀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뭐 캐터필러나 이 디어 등 이 중장비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현대건설기계 같은 이런 이제 중장비 관련 섹터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해외 증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섹터 중에서는 백신 바이오주 좀 꼽아 주셨고요. 이게 또 우리 증시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추이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좀 미 기조에 발맞춰서요. 카드와 또 은행주들 좀 예의주시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원자재 관련주, 또 방산기업 관련주, 또 중장비 섹터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에는 현대건설기계 꼽아 주셨는데요. 현대건설기계 최근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현대건설기계가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좀 반등력이 나타났습니다. 32,000원대를 찍고 지금 한 38,000원, 9,000원대까지 4만 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오다가 다소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전반적으로 시초 매도 포지션이 잡히면서 대략 한 0.4% 정도 하락으로 시작할 여지가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도 어제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36,7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다시 35,000원대까지 37,000원에서 35,000원대까지 분할로 잡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 순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입니다. 순자산 1조 3천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7,500억인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기적 관점으로 현재 시점에서 잘 모아가신다면 1, 2년 후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 기계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앞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은행, 카드, 보험주들도 현재 미 기조에 발맞춰서 좀 강세를 띨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국내 은행, 카드, 보험 이 섹터의 대장주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뭐 보험 쪽에서는 하나생명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생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또 이제 금융 쪽, 은행 쪽에서는 KB금융이 그나마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최근 KB금융이 일정 부분 기술사 조정력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5,0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생명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KB금융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5,500원 이하로 좀 들어오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 말씀해 주셨던 원자재 쪽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국내 쪽에서는 또 원자재 관련주에는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꼽아 주시죠. 네, 뭐 이제 원자재 관련주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역시 상사 기업들이죠. 그래서 포스코, 이제 인터내셔널 이제 이런 기업들, 네. 특히 이제 천연가스, 이 베트남 쪽에서 이 천연가스를 지속적으로 채취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반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지지부진한 그런 현재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는데, 순자산 가치 3조 3천억 대비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으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최근 이 친환경차 자동차 부품까지도 이 자회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력과 친환경차 이슈력으로 현재 이 장기적 베팅으로 좀 평단을 끌어내리면서, 즉 지금 21,000원대에 움직이고 있는데 21,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19,000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 매수로 해서 평단을 잘 만들어 놓으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3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원자재 관련으로 천연가스 좀 대두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꼽아주셨습니다. 네, 1,900원대까지 분할 매수할 것을 조금 추천드렸는데요. 자, 이제 그럼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장 저희 국내 증시 좀 하락장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국내 증시 하락장으로 마무리되었고 오늘도 일정 부분 시초 하락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력이 나타날 때는 역시나 좀 테마주들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인공지능 공략 수혜주로 최근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보가 지속적인 강세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수혜주로 이 규제 완화 수혜주로 이 수혜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대장주로 최근에 이제 우원 개발이 지속적인 이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뭐 시초 흐름으로 살짝 떠서 시작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테마주들은 이미 이제 급등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따라 들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섣불리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최근 좀 이제 새롭게 좀 테마로 형성되는 게 바로 가덕도 신공항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 가덕도 공항의 예타를 확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 국가적으로 건설하는 대형 건설 쪽에서 예타를 싹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토목이나 이 건설 쪽이 지속적으로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또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수혜주로 로보 등 로봇주 지속 강세 말씀해 주셨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수혜주로 우원 개발 이렇게 좀 강세 흐름 가져가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급등력이 이미 나타난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접근은 조금 조심하시라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가덕도 공항 관련해서 토목 건설 섹터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목 건설 섹터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사모개발, 토목 쪽에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사모개발 여러분들이 좀 일정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건설 섹터는 이제 서희건설이나 뭐 KCC 건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눈여겨보시면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덕도 공항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그 관련 주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삼보 산업이나 아직 영화 금속이나 뭐 동방선기나 다양한 종목들이 존재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좀 수급이 붙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짧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가덕도 신공항 섹터에 연관된 종목만 접근하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엮인 종목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종목이 바로 성광밴드입니다. 이제 가덕도 주변에 이제 공장 부지를 크게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주로도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관이음새를 만들고 있죠.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LNG선을 많이 수주해서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선 섹터하고도 엮여서 같이 이제 이슈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또 가덕도 신공항으로 엮여서 또 이슈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최근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력으로 인해서 판가 상승으로 인한 이런 이제 실적의 긍정적인 턴어라운드성도 일정 부분 올해부터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가의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자산 4,893억 대비 부채가 굉장히 적습니다. 561억으로 이 재무적 안정성은 그러니까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재무적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긍정적인 결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떠한 리스크적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공항 관련은 아직 시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을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광밴드 함께 엮어서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주항공이나 인공지능 쪽도 이 관련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련주들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미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접근하기엔 조금 늦은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다른 쪽으로 보면은 일단 우주 관련 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평가 국면이었는데 최근 이 주가 상승력으로 인해서 또 많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가치 2조 8천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만큼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업체이고 향후 이 우주에 대한 이슈력이 많이 부각받으면서 만약에 증시에 주도 이슈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게 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속적인 주가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항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한국 항공 우주를 같이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항공 우주를 보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1조 2천억입니다. 즉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3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만큼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국 항공 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둘 중 하나 이제 꼽는다면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주항공 관련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주에 관련한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이런 우주 항공 관련 주들이 주목을 받을 날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다른 공약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이 섹터가 있습니다. 리오프닝 섹터가 어제도 잠깐 들썩이고 있었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항공주나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영화 관련주나 아니면 노래방 기기 관련주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접근을 하면서 최근에 좀 급등락이 일어나긴 했는데 저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실적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CGV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 CGV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너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규모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가 1, 2년만 더 지속되면은 한마디로 감자나 아니면 대규모 유산 증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현재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희석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현재 보시면은 자산이 3조 7천억 그리고 부채가 3조 5천억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자산 자본 총계가 1조 1,2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1조 원 정도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 주들은 아직까지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크게 같이 선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접근은 다소 조금 미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로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도 일정 부분 부각받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중국 여러 가지 이제 봉쇄 조치로 인해서 다시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다소 조금 우리가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급등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입시 종목이더라 하더라도 투자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재 개장 전 한 15분가량 남았는데요.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투자 전략이나 권고 한 말씀 해 주실까요? 네, 이제 시장이 한 9개월 차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힘든 시기는 항시 우리 시장에 존재하고 또 이 힘든 시기가 있으면은 또 좋은 시기는 조만간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 이후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증시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는 쉽사리 우리 증시의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혹여 이제 글로벌 리스크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 증시의 리스크가 일정 부분 만약에
온다고 쳤을 때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조금 더 눌려봐야 2,500선 정도 수준이고 2,500선 정도까지 눌리게 된다면 다시금 재차 반등력이 2,700선 정도까지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투자 전략을 잘 구축을 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힘든 시장 잘 견뎌내시고 또 장기적인 측면의 긍정적인 수익 결과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정식 전문가님 아침부터 나오셔서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박정식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